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김민재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 좀 잘 듣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애칭 프로세스에서 소스 파라메타와 리스판스 파라메타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칭에 이제 어떤 파라메타들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 아직까지 이제 어떤 파라메타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이 모여진 파라메타들의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좀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 파라메타들 점들이 어떻게 찍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어떤 방식으로 찍혀지는지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장의 제목이 트렌드 매니지먼트인데요. 모든 파라메타들은 이렇게 수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웨이퍼 품질은 이 트렌드를 베이스로 해서 항상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요게 20나노 게이트 CD 트렌드인데요. 요게 매일 특정 낫들이 측정이 돼서 CD 포인트들이 이렇게 다 찍힙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실제로 찍은 포인트들은 이쪽 여기 실제 패턴에 찾아가 가지고 이만큼의 거리를 이제 포커싱을 한 이후에 실제 거리를 측정해서 여기 포인트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를 좀 보면 이 찍히는 점 하나는 랏이라고 합니다. 웨이퍼는 카세트가 이제 25장이 들어가서 한 카세트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팹에서는 랏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랏들의 넘버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일하던 팹이 M8 팹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자를 8로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이제 낸드라든지 뭐 디램이라든지 CIS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기에 넘버링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번호는 이제 파생 제품들, 이제 특정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 하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번호를 따서 이제 팹에 이제 투입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요 네 자리가 그 라트의 고유 특수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 자리까지 되니까 25장이면 25만 장이 돼서 이게 네 자리로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파생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 요 X도 또 앞에 되게 숫자 많습니다. 그래서 요 네 자리 숫자로 이제 인식할 수 있게끔 각각 다 넘버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달고 이제 팹 안에 이제 장비들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요 끝자리가 1번인 라뜨의 5번 웨이퍼에 6 바이 6번째 다이 포인트에 특정 포인트에 가서 CD를 측정하라. 요렇게 이 작업 이제 매뉴얼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룰에 따라서 측정을 하면 요런 포인트들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팹에서 한 달에 10만 장 정도를 생산한다고 치면 하루에 한 3천 장 이상이 이제 플로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 포인트, 하루 동안 찍힌 이 포인트가 그 3천 장의 품질을 모두 다 대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폭을 줄이려고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상하한선을 그어서 이제 벗어나는 것들은 뭐 장비를 다운시켜서 처리한다든지, 이제 서로 각기 다른 에어리어에서 모여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 협의하고 이제 팹에 이 지시를 내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이게 지금 이 점들은 특정 한 장비에서 찍히는 건 아니고요. 엣지 장비는 매업 장비라고 해서 한 장씩 진행돼서 뭐 디퓨전 쪽에 퍼니스 같이 막 뭐죠? 8라 뜨면 200장인가요?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엣지는 한 장 한 장씩 진행이 돼야 돼서 병렬로 여러 장비를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뭐 엑셀로는 요거밖에 제가 표현을 못 했는데 요 각각 점들은 각각 다른 장비에서 진행됐을 확률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요렇게 튀는 놈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특정 장비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빨리 모니터링을 해서 장비를 다운을 시켰겠죠. 이제 지나고 나서 본 걸 이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뭐 특정 A 장비가 계속 상한을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요 장비를 다운 시켜서 이만큼 잘 진행했는데 여기 와서 봤더니 또 CD 트렌드가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클리닝을 진행했을 확률이 높고요. 이게 또 이렇게 되면 그 이제 장비를 오버를 한다든지 뭐 메이커가 와서 장비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좀 더 큰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들 하나하나에 다 그 앞으로 팹 안에서 이제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이 여기서 많은 표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면 요거는 이제 애칭 장비의 특정 장비의 포커싱 아니 그 한정되지 않고 여러 장비의 를 통해서 이렇게 CD가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하향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단에 포토 공정에서 CD 자체가 특정 장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펩에 이제 회사에 가셔가지고 이런 분석 시스템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앞단에 이제 애칭 앞단에 포토 공정에서 이미 트렌드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애칭 장비, 애처 장비의 이제 특정 뭐 장비의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이미 CD가 점점 줄어들면서 오고 있다. 그래서 엣지 쪽에서 이제 뭐 조건을 바꿔가지고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이건 트렌드를 바꿔야 DI에서 트렌드를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찍히겠죠. 그 게이트는 CD를 주로 찍고요. 그리고 뭐 아이소, STI 같은 거는 이제 OCD라고 해가지고 옵티컬 CD라고 해서 이제 뎁스를 찍거든요. 뎁스를 찍고 그리고 뭐 옥사이드 필름 이렇게 식각하는 부위에서는 이제 록스라고 하는데 리메인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메인 옥사이드를 찍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에 맞춰서 계속 찍히고 있어서 항상 어떤 방향으로든 트렌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것들도 이제 다 룰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들은 이제 그 축을 바꿔가지고 X축을 이제 주파수 이게 빈도로 나타내 보면 그리고 벨 커브가 이렇게 나타날 테고요. 그리고 여기 20 나노가 타겟팅이니까 중간값은 20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삼포에 의해서 이제 벨 커브가 얼마나 커지냐 줄어드냐 결정될 텐데 이걸 이제 CPK로라고 해서 그 이제 품질 관리하는 그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요 트렌드들이 얼마나 건강하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팹에 반도체 관련 일을 하시면 그 제품 생산이나 뭐 개발이나 이렇게 하시면 요런 트렌드들을 자주 보시게 될 테고 어떤 트렌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개발하실 때 좀 잘 알고 계시면 그 다른 파트들이랑 일을 하시거나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 이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애칭 장비에서 진행됐는지 그리고 어떤 그 앞에 앞단에 그 스텝업 포토 장비에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 찍는 사람별로도 또 유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특정 작업자가 뭐 좀 사담이긴 한데 저 엔지니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를 이제 뭐 살짝 자를 덜 그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돼서 이 측정자별로도 시프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조에서 측정했는지 반도체 팹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세조가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조별로도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수도 없이 쌓여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 좀 이제 AI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퀄리티가 개선되는 방향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페이지부터 파라메타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아, 그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런 파라메타들을 제가 가진 생각을 좀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그 AI를 좀 썼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보다 훨씬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엣지 쪽은 파라메타는 크게 소스 파라메타, 리스판스 파라메타 이렇게 두 개로 부릅니다. 그래서 소스 파라메타는 장비에서 이제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쏟아내는 이 값들을 얘기하는 거고, 크게 이제 RF 파워, 압력, 가스, 온도, 타임 요거 크게 다섯 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정된 조건들로 이제 공정을 진행하고 나면 웨이퍼 상에서 이제 결과가 공정 결과가 나오겠죠. 크게 이제 그걸 이제 응답 이제 리스판스 파라메터라고 하는데, 요게 애치 레이트, 그리고 요 중요한 셀렉티비티. 네, 애칭은 모든 애칭은 셀렉티비티 이제 선택비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어떤 놈은 아예 안 깎여야 되고 어떤 놈은 내가 원하는 것 이상 잘 깎여야 되는 그거 싸움인 거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어스펙트 레이시오, 이제 위쪽 폭이 얼마일 때 얼마까지 애칭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잘 이런 리스판스 파라메터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이 값들이 이 최대 성능치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항상 잘 알고 시작하셔야지, 이게 거리가 굉장히 먼데 나는 내 능력으로 한번 조건을 바꿔가면서 찾아봐야겠다 하면 절대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사전에 장비를 선정하실 때 좀 잘 골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RF 파워 먼저 보시겠습니다. RF 파워는 여기 이제 제너레이터 단에서 그 파워를 전력을 이제 인가하게 되고, 여기 챔버에 이렇게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만든 파워가 정확하게 인가가 되는 그런 모듈인데요. 이게 중간에 RF 매칭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소스부가 되고 이 전체가 로드부가 돼야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 가장 큰 목적은 이쪽 임피던스랑 이쪽 임피던스를 정확하게 정합시켜 줘야 돼서, 부득이 이렇게 비싼 장비를 이렇게 중간에 넣어가지고 이제 RF 파워를 인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RF 파워 소스의 주파수는 13.56으로 약속처럼 해서 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처럼. 뭐 지금은 조금씩 다른 주파수도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주파수가 결정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도 50옴으로 맞춰서 이제 교류로 이렇게 아웃풋을 내죠. 내면 이 로드부에서도 정확하게 55미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 여기 프로세스 챔버는 플라즈마가 켜지는 순간 그 챔버 상황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급격하게 흔들리거나 레벨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RF 매칭부 쪽에서 이제 여기 인덕터랑 캐패시터를 가변시켜 가지고 이제 임피던스를 정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가 좀 깊게 들어가는데, 허수부가 있잖아요. 다 잘 아실 텐데 허수부를 허수부 X가 공식 2파이 FC 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리퀀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이제 이 K 값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얘는 50인데 얘가 만약에 20이면 여기에서 30을 만들어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처 장비는 여기 인덕터는 거의 제품이 나올 때 고정되어서 나옵니다. 장비를 완전히 뜯어가지고 이 포지션을 바꿀 수 있긴 하지만 거의 고정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로드와 요 캐패시터는 여기 베리어블 캐패시턴스라고 할 텐데, 이 가변해서 이 캐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모터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애칭 장비 써보신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파워가 켜지면 징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터가 움직이게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움직여 가지고 여기를 정확하게 정합해서 파워를 인가시킨다. 요런 개념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요, 이 하나하나에도 그 굉장히 메이저한 큰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여기 마치고 가시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제 수식 같은 거는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임피던스 정합이 돼서 리플렉트 파워 없이 내가 원하는 그 파워를 챔버에 인가시킬 수 있는가 그 컨디션들은 좀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압력인데요. 이 압력은 베큐um 개념하고는 또 좀 다른 게 이제 베큐um은 어떻게든 그 하이 베큐움을 만들려고 펌프를 써가지고 하이 베큐움 상태를 만들어내는 걸 베큐움이라고 하는데 프레셔는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 가스를 집어넣었을 때 이 챔버의 압력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를 결정해 주는 건데 그 구조가 딱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챔버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를 이제 고진공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진공으로 만드는 시퀀스는 뭐 이건 에처 챔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날 고진공은 모두 이 구조를 따르게 되는데 이제 드라이 펌프에서 러핑 밸브를 통해서 일단 이 라인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 밸브를 통해서 뭐 한 100ml 토르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의 중진공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진공을 난 다음에 여기를 닫고 이제 이쪽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빨려 나가게끔 해야 한 고진공이라고 부르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펌프 두 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챔버를 고진공으로 만든다. 요거는 뭐 기본적인 아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컨셉이니까 요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여기 펜들럼 밸브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고진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에칭을 진행하려고 이제 가스를 인가시키는 거죠. 뭐 특정 가스를 인가시키면 여기 이제 압력이 변하게 될 텐데 내가 원하는 압력을 맞추는 방법은 여기를 개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한 20%만 연다, 뭐 40%만 연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특정 압력이 맞춰지면 거기서 딱 멈춰지는 거고요. 요거는 다 자동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을 아까 트렌드 이렇게 쭉 찍히고 있을 때 이런 펜들럼 밸브의 앵글도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될 파라미터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100, SCM이란 가스가 들어가서 어제는 이 앵글이 20도였는데 오늘은 만약 이상하게 30도가 됐다. 그러면 뭐 어딘가 장비에 이상이 있는 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중요한 소스 파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진공을 만드는 요 터보 펌프가 요게 다음 장에서 원리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드라이 펌프는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아까 뭐 중진공 정도는 좀 쉽게 잘 만들 수 있는데요. 고진공으로 가려면 예, 그 TMP는 요렇게 생겼는데 이제 고진공으로 가려면 여기 조금밖에 안 남아 있는 기체 분자를 억지로 이제 끄집어 당겨야 이제 울트라 아니 하이 베큐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MP 안은 여기 로터와 스테이터 블레이드가 서로 교차돼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이 로터들이 그 한 3만에서 한 9만 RPM 정도로 이렇게 계속 돕니다.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고진공이겠죠. 그래서 아까 펌프가 두 대가 필요한 이유도 대기 상태가 갑자기 여기에 들이닥치면 이 블레이드가 다 망가지거나 깨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요 TMP를 쓰게 되는 거고 TMP 안에 동작은 로터가 돌고 요 스테이터는 로터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빨려 내려오는 기체 분자가 다시 튕겨서 올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경사를 줘가지고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TM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서
그 물리적으로 마찰이 생기는 축은 쓸 수가 없어서 요 아랫부에 이렇게 이제 마그네틱 베어링을 통해서 저항 없이 계속 돌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거죠. 공간이 생긴 상태에서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갑자기 압력이 치고 들어왔다거나 하면 이런 게 한번 기우뚱 해버리면 이 블레이드가 옆에 벽을 치게 되면 이제 이게 다 박살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여기가 이게 엄청 서스가 두껍거든요. 예전에 이게 깨지면서 이게 배가 불룩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TMP도 고진공을 만드는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파라메타가 가스인데요. 가스 공급은 실제로 장비 따는 여기고요. 이 부분은 이제 폐비 구축이 되면 뭐 인허가들을 통해서 톡시간 가스까지 쓸 수 있게끔 가스 저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훅업을 해서 장비 단 근처까지 이렇게 라인들을 다 깔아 놓게 되고 이 장비 단에 이제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챔버 안에 내가 원하는 특정 양의 이제 가스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컨트롤 해주는 게 여기 MFC입니다. 이게 질량 유량 제어기라고 하는데 가스는 쉽게 부피와 압력이 변하게 돼서 이게 챔버 안에 얼마만큼을 넣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MFC 내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패스로 많은 양이 거의 한 99%는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고 요 1% 정도를 이쪽으로 흘려가지고 이게 흐르지 않을 때는 요게 열선입니다. 여기 흐르지 않을 때는 이쪽과 아이고, 이쪽과 이쪽 양 시작점과 끝점의 온도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하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가스가 만약 여기 살짝 흐르게 되면 가스는 이제 온도를 굉장히 잘 머금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레벨이 떨어지고 이게 뒤로 꼬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 차가 유량을 정확하게 대변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정확한 수식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렇게 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질량이 흐르고 있다는 걸 판단을 하고 내가 세팅한 것보다 작거나 크게 되면 이걸 정기적인 신호로 이쪽 피해조 밸브로 전달해 줍니다. 피해조 밸브가 굉장히 정확하게 동작하잖아요. 그래서 몇 미리볼트 단위로 이렇게 밸브를 동작시켜서 더 열거나 닫거나 이렇게 해서 이 챔버 안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질량의 가스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MFC도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참 잘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스가 공급되는 방법 중에 여기에서 그 이제 정확한 내가 원하는 양을 이렇게 챔버로 인가시키게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그림이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쪽 위에 샤워헤드 쪽으로 가스가 이렇게 뿌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또 센터와 에지 간의 그 유량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배풀 플레이트 같은 걸 써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유니폼하게 분사되게끔 만들고 있는데 그걸 개런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ARDC라고 해서 Advanced Redistribution Gas Control이라고 해가지고 요 센터와 에지를 MFC를 각각 달아가지고 따르게 분사해 줍니다. 그래서 센터 패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에지 패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용한 게 뭐 엣지 자체에서도 그 센터 엣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심필름 장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센터랑 엣지가 댐네이시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웨이퍼만 딱 봐도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ARDC를 이용하면 센터 엣지 간에 이렇게 가스 플로우의 밸런스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이런 형태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예. 그다음 뭐 계속 좀 반복되는데 이제 온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온도는 그 챔버 온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웨이퍼 온도, 웨이퍼가 이제 챔버 안에 들어갔을 때 어딘가에 이제 면 위에 닿아 있을 텐데 그 면을 어떻게 온도를 관리하느냐에
문제인데요. 그거를 이제 ESC라고 합니다. 여기 일렉트로스태틱 척이라고 하는데 어 하이 볼테이지를 걸어줘 가지고 그 웨이퍼를 그 쿨롱 힘으로 꽉 잡아주게 됩니다. 아, 이게 좀 설명 순서가 잘못됐는데 굳이 이게 이렇게 왜 잡냐면 그 앞에 온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 ESC가 원기둥 형태로 이걸 이척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부를 이렇게 뜯어 보시면 이 칠러를 이용해서 이 전체를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온도, 뭐 저온에서 하고 싶으면 뭐 마이너스 20도, 룸템에서 하고 싶으면 20도, 뭐 이런 식으로 온도를 맞춰주는 게 이게 칠러가 되고요. 근데 여기 칠러만으로는 이 요 표면에 닿은 웨이퍼의 온도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진공 상태에서는 이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면이랑 이 웨이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아주 많은 갭들이 있거든요. 요 갭들을 여기 이제 헬륨, 이 비싼 헬륨을 써가지고 요 구멍들을 통해서 헬륨을 뿌려줍니다. 뭐 미세량이긴 한데 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여기에 이제 2000볼트를 걸어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 칠러로 온도를 맞춰놓고 이제 웨이퍼 표면 백사이드에 정확하게 온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헬륨을 쏘고 헬륨을 쏘게 되면 이제 웨이퍼가 덜렁덜렁 하겠죠. 움직이겠죠, 막.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여기 하이 볼테이지를 걸어 가지고 여기가 딱 붙게끔 만들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그 팹에서 쓰는 장비는 클램핑 방식이라고 해서 아주 예전 방식인데요. 요, 요 이척은 뭐 그 메이저에서는 수억씩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클램핑을 쓰게 되면 요 외곽을 물리적으로 그냥 눌러줍니다. 그 링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서 꽉 잡아주고 헬륨을 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에지 쪽이 많이 죽게 되겠죠, 다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방지하려고 여기 하이 볼테이지를 걸어서 그 청력을 만들어 그 서로 당기는 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웨이퍼 표면에 딱 붙게 만들고 칠레에서 온도를 만들고 그 온도를 헬륨을 통해서 뿌려준다. 요 컨셉으로 그 그 챔버는 온도를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타임을 얘기할 텐데요. 그 타임은 그냥 지금 가고 있는 시간은 아니고 이제 RF 파워가 켜져서 가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실제로 플라즈마가 이제 발광된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엣치는 이제 굉장히 패턴이 미세하고 챔버 안에 들어가면 시간에만 의존해서는 공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뭐 앞단에서 증착이 더 됐거나 덜 됐거나 이런 유의차들도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어떻게든 이 공정 종결점이 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 챔버에 이 뷰포트를 달아가지고 유리 뷰포트를 달아서 여기 OES 센서를 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발광된 플라즈마에서 많은 파장의 빛을 내보내겠죠. 근데 이제 내가 쓰려고 에천트로 넣었던 물질이랑 여기 실제로 에칭되는 물질이 반응해서 나오는 그 부분의 파장이 제일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요거는 실리콘을 플로린을 이용해서 깎을 때를 표현한 건데 처음에 강도가 굉장히 높다가 이제 거의 표면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점이 되면 여기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에천트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플로린은 다시 올라갈 테고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이제 엔드포인트 디텍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서는 여기가 뭐 종결점 도달이라고 완전 제거라고 하는데 팹에서는 실제로 한 15%에서 20% 정도 추가 해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만약에 뭐 한 60초가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이제 EPD의 역할은 끝내고 곱하기 뭐 한 1.15나 1.2 정도 해서 추가 엣치를 해서 이제 엣치가 이제 종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언더 엣치는
뭐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팹에서 하는 얘기인데 언더에치는 용설은 안, 뭐 오버에치는 가감하게 해서 잘해서 안 뭐라 하는데 언더에치는 되게 더 오히려 더 뭐라 하거든요. 이게 언더에치는 뭐 추가 에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사람들이 약간 생각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엔드 포인트가 잡히고 한 20% 정도는 추가 에치를 해가지고 이제 공정을 종결시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 포인트를 찾는 그 이런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CMP 같은 경우에는 CMP 이렇게 누르면 막질의 그 뭐 단단함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모터가 로드 받는 양이 달라질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 차이로 이제 변화점이 생기면 그 스탑을 시키게 되는 거고 뭐 심필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크리스탈 게이지나 이런 거 달아가지고 특정 부위에 이제 계속 증착이 되는 걸 실시간으로도 뭐 확인할 수 있던지 뭐 그렇게 될 수 있고 이런 EPD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제약이 있는 게 애칭면이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그 메이저한 광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패턴이 엄청나게 미세해져 가지고 깎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션인데도 거기를 깎으면 깎는데도 빛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EPD를 못 쓰고 뭐 인터페로메터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좁은 부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특정 부위를 이렇게 딱 측정해 가지고 두께를 판단해서 공정을 종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타임이라고 썼지만 굉장히 이제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든 어디서 공정을 종결시켜야 되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파라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다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파라메타들이 어떻게 쓰이고 이제 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요 베이스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좀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연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판스 파라 쪽 이제 공정 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네, 애치레이시 예, 애치레이스는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마스킹을 하고 그 이해 지역에 깎인 부분이 얼마를 깎였냐를 시간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표현하실 때 뭐 정확하게 뭐 텔 SCM 장비에서 실리콘의 에치레이트는 뭐 100나노 퍼 세크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공정 결과에 대한 얘기들은. 그래서 예, 요거는 뭐 공식은 요런데요. 어떻게든 시간 대비 요 깊이가 얼마 내려갔느냐를 에치레이시라고 하고요. 그 그 팹에서는 지속적으로 에치레이스를 측정하지는 않고 뭐 이제 장비가 이상이 있거나 세정하고 나면 이제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이렇게 이제 에치레이트가 정상적으로 나오느냐를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로 판단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셀렉티비티인데요. 요건 아까 초장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에치는 막는 놈과 깎는 놈의 이렇게 대결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든 선택비가 높은 물질을 찾아야 되고 근데 이런 그 앞으로 이제 엣지 쉐입이나 뭐 어스펙트 레이쇼나 뭐 로딩 이펙트나 이런 거에 연관에 따라서도 최대한 두께를 좀 얇게 해서 이제 패턴을 파인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그림 보시면 마스크가 굉장히 두꺼워서 뭐 한없이 깎아내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건 좀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요거도 보면 어떻게든 마스크를 좀 얇게 써서 저스트하게 맞춰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내려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주로 뭐 PR이나 뭐 레지스트 주로 쓰는데 이제 요런 마스크가 이제 셀렉티비티를 견디지 이제 선택비가 나오지 않으면 뭐 메탈 마스크를 간다든가 뭐 TIN 같이 아니면
아이소 할 때는 메탈 이제 앞단에 공정 앞단은 메탈이 아직 들어오기 전에는 마스크를 메탈로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ACL 같은 걸 쓰는 거죠. 아몬포스 카본 레이어라고 그런 것들도 실리콘 깎는데 도 잘 견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PR이 견딜 수 없으니 그걸 대체해서 또 어떤 물질을 쓸 수 있을까? 뭐 최근에 뭐 BN 같은 것도 되게 뭐 아니요 잠깐이었나 뭐 되게 그거 좀 예, 논의가 많이 됐었죠. 그냥 단결정이라고 하네요. 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얇게 있을 때는 너무 단단했는데 이게 또 막 두께가 좀 높아지니 또 엣지에 견디는 힘이 또 달라지더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물질 하나 찾는 게 엄청난 노력이랑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 보고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비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물질을 깎고 이제 정확하게 디파인 할 수 있게끔 어떤 PR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팩타입니다. 예, 그다음 어스펙트 레이쇼는요. 여기 이제 그 종횡비라고 하죠. 이제 가로 세로의 비인데요. 요것도 뭐 여기 1대1도 있고 이런 것들은 0.5대 1밖에 안 되고 뭐 요런 것도 이제 패턴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뎁스를 아주 깊게 깎고 싶으면 뭐 ICP 해체해서 안 되면 이제 다른 장비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뭐 보시 프로세스를 쓴다든지 크라이오로 해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에칭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사전에 조사하실 때 잘 판단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내 마지막 패턴이 어떤 건지, 어떤 장비를 쓸지, 그 장비의 성능이 어떨지를 잘 파악하시고 들어가셔야지 이 나중에 여기서 하다가 조금 더 내려가 봐야지 했는데 안 내려가면 이 장비 자체를 이제 시프트를 시켜야 되는 거라서 엄청나게 또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잘 이해하시고 좀 그 선정하는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파일인데요. 프로파일은 요건 뭐 이제 아이소트로픽하다고 된 건 등방이죠. 밑으로 내려가는 만큼 옆으로도 내려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CF4랑 SF6를 보면 플로린이라서 뭐 그 다일렉트릭 계열을 깎게 되는데 플로린 개수에 의해서 CF4는 좀 어나이스트로픽하게 내려가는데 SF6는 옆으로 푹 파이더라. 뭐 이런 이제 쉐입이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잘 판단하셔야 되고 요게 뭐 제일 아이디얼하다고 보는 패턴이죠. 그 수직으로 깊게 이렇게 내려갔고 이렇게 테이퍼지게 하는 방법들도 또 있습니다. 이 가스를 이용해서 이게 뭐 되게 색 가스라고 하나요? 그 셀프 온라인 컨택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스들인데 스스로 이렇게 그 폴리머처럼 대포가 애칭하면서 점점 대포가 돼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좀 그 테이퍼지는 그런 이렇게 형상들도 만들 수 있고요. 요 뒤쪽부터는 뭐 일부러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종의 불량 같은 형태고 요게 보잉이 생겼고 이쪽 끝으로만 들어가는 마이크로 트렌칭이랑 이렇게 노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런 패턴들은 일부러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그 폴리머 같은 거 집어넣어 가지고 계피를 하고 쏙 당기면 이제 버섯 모양처럼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 부분 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됐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로딩 이펙트 보시면 로딩 이펙트는 마이크로랑 매크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는 패턴이 좁으면 이 애처헌트들이 들어갔다가 못 나와 가지고 여기 엣지가 적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이제 마이크로 로딩 임팩트는 이제 패턴이 넓어서 너무 넓어서 거기가 애처헌트들이 다 소모돼 버려 가지고 애칭이 적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이 이제 뭐 테스트를 처음에 엣지 장비 테스트를 해보실 때 이렇게 라인 앤 스페이스를 점점 이렇게 좀 차이나게 그리셔가지고 여기가 엣지가 마이크로가 심한지 매크로가 심한지 이런 것도 잘 찾아보시면 네
운영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스 파라메타, 리스판스 파라메타 이렇게 잘 좀 이해하시고 그 이제 앞으로 장비 연구 이제 어떻게 운영하실지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없으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